길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46문 중국 선종 제5조 홍인선사 편입니다. 오늘은 제46문 중국 선종 제5조 홍인선사를 하겠습니다. 홍인선사는 중국 선종의 주인공들을 문화에서 배출한 전설적인 선사입니다. 홍인의 문화에서 신수가 나오고 북종에, 그리고 선불교의 대명사인 해능스님이 나옵니다. 특히 홍인선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불교사에서의 의미는 당대의 엘리트이고 척천무에게 드나들면서 법회를 했던 신수가 아니라 저기 강동성 신주라고 하는 미개척지, 오랑캐들이 산다고 그러는 거기 출신의 무지랭이 청년 노행자를 발견해서 그에게 법을 주고 육조로 지목한 일은 불교상 가장 드라마틱한 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중국 선종 제5조 홍인스님은 601년에 태어나서 674년에 들어가셨으니까 7세기 초엽부터 중엽 말엽까지 사신 분이죠. 스님의 속성은 주시이고 태어난 곳은 호북성 항매현입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광채가 하늘로 뻗어 올랐고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몸과 마음이 그지없이 편안하였다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형상이 특이했죠. 굉장히 키가 컸다고 그래요. 굉장히 키가 컸다. 어느 날 간상가가 보고 말했죠. 이 아이는 부처님의 30 이상에서 단지 7가지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25가지는 부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겠죠. 구체적으로 7가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12살에 출가를 하게 되고요. 사조 도신의 제자가 되었는데 매우 총명해서 2번 묻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 법보기에 홍인대사의 전기가 있는데 신장이 8척이니까 2m 40cm, 너무 크죠? 요즘 치고도 너무 큽니다. 약간 과장되었겠죠. 키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육조 해능스님은 아주 단신이었다고 그래요. 단신이라면 그 당시는 참 키가 작을 때니까 5척도 안 되면 단신이 되겠죠. 그때는 뭐 5척이 많았으니까 8척이면 굉장히 큰 키죠. 성품은 칠박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정도의 소리는 이제 말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하루에 그냥 2-3마디 말 정도. 경상도 사람들 있잖아요. 아들은 밥 묻나 자자 이렇게 하루에 3마디 말로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신동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료를 좀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는데 성이 없다고 해서 무성, 계집여자를 써서 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조 도신이 항면으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던 중에 길에서 한 아이를 만나죠. 아이의 관상이 너무 좋았어. 도신이 그 아이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성씨가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불성입니다.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습죠. 아이가 자기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무슨 성신가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시는 키트가 얘기면서 다시 말씀하기를 이미 그 아이는 알았죠. 너는 무성이 아니더냐 라고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니까 불성은 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은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했죠. 도시는 그 아이가 큰 법의 그릇이 될 것임을 알고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12살 어린 무성이를 제자로 삼고 불명을 홍인, 우리말 번역하면 넓게 인내한다 정도의 의미하겠죠, 그죠? 홍인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홍인 스님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말이 없고 나대질 않으니까 되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나대지 않으면 약간 좀 왕따를 당하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사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낮에는 그렇죠? 늘 일했고 노동을 했죠. 노동.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백장 스님에게 가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의 차이점은 자급자족이냐 아니면 탁발이냐 이런 얘기죠. 인도 쪽은 탁발을 하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대신 정신 노동을 하니까. 하지만 중국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문화가 있죠. 그 스님들이 전부 자기가 손수 생산해서 생산한 한도 내에서 먹었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중국 불교 문화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집에서 이 노동을 하죠. 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노동도 하고 하잖아요.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래서 이 스님이 노동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주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녁에는 앉아서 열심히 좌선을 했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참선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을 테니까 좌선을 했단 말이죠. 좌선은 참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명상 쪽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신스님은 제자가 상당히 물건이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지도를 했죠. 나중에 이제 이 홍인스님이 학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수도자는, 수행자는, 스님들은 왜 마을에서 수행하지 않고 산림에 언둔해야 합니까? 왜 산골에 수행을 합니까? 이렇게. 오늘날에도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절집이 산에만 있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스님은 대답했죠.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목이 좋아야 되는데 제목은 원래 새 속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심산유곡에서 나오는 제목이라야 아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왜 그런가? 사람 사는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쉽사리 칼이나 도끼에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빼어난 제목으로 자란다. 나중에 귀중한 제목으로 서인다. 따라서 수행자는 살림에서 정신을 거하게 다듬고 채속의 혼탁한 먼지를 털어내면 큰 스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완전히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나중에 대종고쯤 가면은 수행자는 행주자와죠. 어느 곳에서나, 시끄러운 곳에서나 조용한 곳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꼭 조용한 곳을 찾아서 따로 공부하는 걸 당대 이후에 송대쯤 가면 그렇게 신통치 않게 봤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뭐 가리느냐 너무 가리면 공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 맞는 말. 홍인 스님의 어떤 선법을 홍인 스님만 독자적으로 끄집어내지 않고 홍인, 도신, 성찬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달마 이후에 홍인까지를 딱 잘라서 동산법문 이렇게 동산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능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신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일불이라고 했죠. 마음을 집중하여 한 물건을 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오조공인은 수본진심, 한 물건에 집중하는 바로 그 마음을 내부의 자심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선불교의 전개 역사에서 본다면 수일불이나 수본진심은 그렇게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적 냄새가 나는 거죠. 어쨌든 홍인 스님은 수본진심이라고 해가지고 한 물건에 집중하는 바로 그 마음을 내부의 자심으로 돌려서 본래의 진심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늘 이야기하는 바지만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중국서는 일정 부분 도약이 필요한 단계였거든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지상으로 가다가 탁 하고 테이크업 해가지고 지상으로 벗어나서 하늘로 갈 때의 어떤 속도가 다르잖아요. 홍인까지는 지상으로 가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하늘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로 제일 먼저 탁 오른 사람이 해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인대사의 교화가 널리 퍼집니다. 사조도신의 법을 이은 홍인 스님은 사조도신이 입적한 이후에 도량을 상봉산 동쪽에 빅무산으로 옮겨요. 빅무산. 이후 사람들은 도신 스님이 주석한 상봉산을 서산이라고 부르고 홍인 스님이 주석한 빅무산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서성인 도신 스님은 약 500명 정도의 제자를 배출했지만 홍인 스님은 동산에서 1000여 명의 제자를 가르쳤죠. 그래서 홍인 스님의 선을 동산법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동산법문은 홍인을 끝으로 이렇게 쫙 모아놓은 것이죠. 모아놓은 것은 해능과의 비교, 해능보다는 아직까지 수준이 좀 낮은 선법을 동산법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24살 된 노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기 영남 땅에서 홍인대사를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노행자가 나중에 해능스님이죠.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오늘 잠깐 조금만 하죠. 그래서 홍인이 묻죠. 그대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그대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라고 하니까 노행자가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예, 신주에서 왔으며 신주에서 왔으며 표준 말하에 뭐 신시가지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양자강 이남에 새롭게 개발한 신개발지 정도의 뜻이 있죠. 신주에서 왔으며 부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신주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조선시대 같으면 무주구촌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라. 아니면 뭐 조선시대 같으면 뭐 저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청산도 혹은 복일도 혹은 강진 이런 정도의 지방이죠. 멀리 가서 뭐 그쪽에 한번 기양을 가면 살아 돌아오지 힘든 그런 정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북극이나 남극 좀 될까요? 그 영남 근데 그 그때 중국에서 그 영남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경상도 영남 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영남하고는 글자는 같지만 다른 뜻이죠. 영남 지방의 신주라는 어떤 새로운 개척지가 있었는데 그 개척지는 거의 오랑캐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국 사람은 없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인이 말합니다. 영남 사람들은 오랑캐라서 불성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24살의 그야말로 청년이 말합니다. 사람은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 불성에 남쪽과 북쪽의 차별이 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반경에 이르면 일체 중생이 신류 불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남쪽과 북쪽에 남쪽 사람은 불성이 없고 북쪽 사람은 불성이 있다고 합니까? 홍인제사는 이 사람이 아주 큰 그릇임을 깨닫죠. 그래서 시침일 때고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무슨 공덕을 짓겠는가? 그러니까 힘껏 방아를 지어 스승님과 스님에게 공양을 할까 합니다. 이 홍인대사는 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방앗간에 가서 연자방아를 찍게 했죠. 8개월 정도 행전으로 했죠. 어느 날 노행자가 묻습니다. 어떤 것이 큰 도, 대도의 근원입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말합니다. 그대는 속인인데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서 뭐 하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했죠. 세상 일에는 성속, 선임도 있고 중생도 있지만 도에는 성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인이 묻죠. 그렇게 잘 아는 놈이 왜 내한테 묻노? 그러니까 노행자가 그런다. 그러면은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찾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홍인은 안에서 찾는 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선문답을 하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벌어지는 일을 그 홍인과 해능 사이 그리고 이제 여러 인물들 사이에도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벌어지는 일은 해능 스님 편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재밌습니다. 해능 이후에 많은
인물들이 엄청나게 중국의 지성사를 반짝반짝거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전환읽기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